대출 금리가 무섭게 오르고 있습니다. 대출 차주들의 한숨도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연내 기준금리가 최대 2.5%까지 전망되고 있어서 빚이 있는 서민들은 연체 부실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지금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여러 곳에서 빌린 이른바 다중채무자들이 불법 사금으로 내몰리게 생겼다고 하는데요.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 연결해서 문제 좀 짚어보도록 하죠. 원장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예. 일단은 기준금리 하느니 올리고 있고요. 계속해서 올릴 것이다. 연말까지 최대 2.5%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은 한계에 봉착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먼저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규모나 빠른 증가 속도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표시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제 금리 인상이라는 참 어려운 카드를 쓸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데요. 지난 2012년에서 13년 이른바 10년 전이죠. 하우스푸어 사태가 발생했을 때 이 서울 아파트 가격 지수가 2년 6개월간 10%나 떨어진 적이 있죠. 집값 상승기 막판에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산 사람들 큰 고통을 겪었지요. 이번에도 연끌족들이 이제 이자 부담이 급증하고 있고 금리는 앞으로 계속 오를 것으로 예상돼서 비투족의 이자 부담은 고통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 가계부채라는 것은 규모가 크지 않을 때는 소비 여력을 증대시키는 긍정적인 경제적 기능이 있지만은 가계부채가 누적돼 가지고 과도하게 되면 원리금 상환에 따른 부담이 가중되므로 그래서 소규모 자영업자 등은 장사를 해도 수입이 없는 상태가 지속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범정부 차원에서 가계부채 부실화 가능성에 대해서 높은 가계에 대해서는 위험 관리와 지원에 나설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해 주신 대로 위험 관리 지원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대책들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중에 한 가지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론이 지금 대두가 좀 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반대도 하는 입장도 있고 여러 가지 입장들이 나오고 있어요. 원장님은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물론 그동안에도 여러 차례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 그래야 부동산도 잡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얘기가 됐을 때마다 감내하시는 수준이라고 미루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지금은 그렇다고 해서 급격한 대출금리 인상을 통해서 이 가계 경제 파탄을 부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 서민들이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고요. 정부도 금리 인상의 부작용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를 하고 나서 금리를 낮추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비가 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이게 다중채무자들이 결국에는 저신용자나 다중채무자들이 결국에는 제2금융권으로 가서 부실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기준금리 인상은 결국은 채무자의 상환 여력을 약화시키게 될 것이고요. 빚이 많은 분들, 높은 이자로 돈을 빌릴 수밖에 없는 분들한테는 상대적으로 큰 부담으로 작용하겠지요. 그분들이 제2금융권인 저축은행이나 캐피탈 등을 이용하는 분들일 게고요. 그러다 보면은 금융회사 연체율, 이제 부실률이 또 높아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 결국은 이들 금융회사들은 대출 심사를 또 강화해서요. 부실률을 낮추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 다중채무자는 이 돈을 빌릴 곳이 없어서 고금리하는 대부업체나 암시장 사채업자의 손을 벌릴 수 없는 지경에 빠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걸 종합해 보자면 이제 취약차주들이 결국에는 계속해서 악순환이 펼쳐지게 되면서 연쇄적으로 도미노 현상이 좀 안 좋은 쪽으로 갈 것이다라는 건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불법사금융 이용 규모, 금리 인상에 따른 이동 전망을 현재 상황을 빗대서 좀 예측해 주시면 어떨까요? 지금 불법 사금융은 잘 아시다시피 지하 경제이다 보니까요. 이용 규모나 이런 것들이 파악이 쉽지 않습니다. 추정해 보건대 저희 서민금융연구원 연구 결과로 보면은 이 제도금융권의 마지막 보루 최고금리 이제 연 20%까지 받는 제도권 대부 업체에서조차도 돈을 빌리지 못하면 어디로 가는가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근데 부모, 형제나 지인들을 통해서 해결하는 비율이 약 10명 중에 한 4명, 36% 가장 많고요.
이 다른 금융사를 통해서 이제 자입을 하는 경우가 21%, 이 정책 서민금융 있지 않습니까? 햇살론이나 회망울씨나 뭐 이런 것들 통해서 하는 것이 한 10명 중 1명 정도 순으로 나타났어요. 참 우려스러운 거는 그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는 분들이 5에서 한 10% 정도 된다. 그래서 결국은 대법 최소 돈을 못 빌리면 뭐 개인 인생이라든가 워크아웃 이런 걸로 해결하면 참 좋을 텐데 그게 아니고 이 사채 시장으로 가는 분들이 많아질 경우에는 결국은 그 경제적인 문제가 사회적인 그 이슈로 대두되는 그런 때가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인 문제로도 야기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소상공인 계속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 얼마 전에 기사도 나왔죠. 소상공인 중에서 다중채무자가 굉장히 많이 있고 그 중에서도 금액도 지금 수억 원으로 굉장히 크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래서 더욱 선제적인 대응이 강하게 필요하다라는 필요성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서민금융연구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연체율이라는 건요. 그 대출 금액 대비 연체 금액 아닙니까? 이제 분모가 대출 금액이에요. 그래서 대출 금액을 분모를 계속 늘리면은 그 연체율은 그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코로나19로 이제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이분들이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했더라도 사실은 정상 대출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금리를 지금 연체율이 좀 낮아지는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사실은 이제 금융회사가 연체율이 높아지고 부실이 높아져서 대출을 축소하게 되면 결국은 연체율은 급격히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에 대한 지원 대책 중에 하나로 이제 배드뱅크나 뭐 이런 것들도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 우리가 97년도 외환위기 때 사용했던 그런 제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하나로 이제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금융사도 있잖아요. 그 서로가 그 시간을 벌고 금융사나 금융 이용자 서로가 시간을 벌고 채무를 정리할 수 있는 그 제도이기 때문에 이 배드뱅크나 이런 것들도 별도 기구 설립보다는 이제 지금 현재 자산관리공사 캠코가 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그 역할을 하도록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배드뱅크에 대해서는 금융권의 이해충돌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시각들이 있는데 좀 긍정적으로 어떻게 보면 보시는 것 같은데 원장님 배드뱅크에 대한 입장을 조금만 더 말씀을 해주실 수 있나요? 시청자들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 이제 이윤을 추구하는 은행에다가 그 채권을 놨을 때는 결국은 채무 상환 압력이나 그 회사 금융회사의 부실화 가능성이나 그래가지고 금융 이용자나 금융기관이나 이제 많이 어렵게 되기 때문에 금융 위기에 그 이걸 상시적으로 하면 안 되고 금융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서는 이런 그 부실 채권을 한 군데 모아서 좀 시간을 두고 해소하고 관리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금융회사하고 금융 이용자 모두가 그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그거를 이제 도입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이해 충돌의 문제가 있고 금융회사를 위한 제도가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으나 이거는 이제 그 공공기관에서 이거를 이제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그렇게 이제 그 소비자들한테 불리한 제도는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마지막 좀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다중채무자들이 빚 돌려막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연체가 지금 시작이 만약에 된다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고요. 이를 막기 위한 정책적으로 좀 보완 방법들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좀 짚어주시죠. 저는 이 돌려막기가 결국 빚을 키우고 채무자로 하여금 일어나기 어렵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한 군데만 만약 연체가 걸리더라도 전 금융권을 이용하지 못하게끔 신용정보가 공유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계별 접근이 필요한데요. 우선 그 1단계로 연체가 우려되는 그 채무자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금융회사에서 채무상환 기간을 조정한다든가 금액을 좀 이렇게 조정해 준다든가 하는 그 연체 조짐이 보일 때
그게 이제 프리 워크아웃 제도라고 하지요. 이런 것들을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신속하게 활성화를 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연체를 최소화시키는 거 중요하다. 그래서 연체가 한 군데 걸리게 되면 결국은 전 금융권을 이용하지 못하는 피해를 보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돌려막기를 통해서 빚을 계속 키우는 악순환이 계속되기 때문에 금융회사 자체적인 프리 워크아웃을 실시해야 되고, 만약 이제 단기 연체가 걸렸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이 금융사별로 신속하게 이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프리 워크아웃 제도가 활성화돼야 된다. 그러면 이제 연체가 걸렸다 그랬을 경우에 할 수 있는 게 이제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 제도라든가 법원의 이제 개인희생 제도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개인 워크아웃이나 뭐 법원의 개인희생 제도나 보면은 어려울 때나 뭐 평상시에나 처리하는 인원이 비슷해요. 어려운 사람이 늘어나면 어떻게 보면 개인희생 인원도 그만큼 늘어나서 빨리빨리 정리가 돼줘야 되는데, 제가 20여 년 전부터 이 제도를 살펴봤지만 개인 희생 인원은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런가 보면 물량은 투입은 많이 되는데 처리 용량이 적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마당에 참 위기를 대비하려면 개인 워크아웃이나 개인 희생 제도를 아주 획기적으로 활성화시키는 제도를 마련해두고 이 어려움에 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안 됐을 때 결국은 채무자들의 재기가 지연되고 그러면서 호미로 막아야 될 걸 가래로 막아야 되는 이런 오를 범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그래도 불법 사채 쓰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법칙까지도 안 되는 분들이 지금 100명 중에 5명에서 10명이라면 이제 10명에서 20명 될지도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채무 불법 사채에 대한 상담이라든가 피해 구제 활동을 대폭적으로 늘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제안하고 싶은 게, 우리나라의 금융권 퇴직자라든가 뭐 금융 전문가가 상당히 많아요. 이런 분들을 법원의 개인희생제도 희생위원이라든가 아니면 개인 워크아웃을 하는 전담자라든가 이런 분들로 대폭 확충을 해가지고요, 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미리 갖추고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소중한 말씀 잘 들었고요. 말씀해주신 그런 정책적인 보완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저희가 또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